지난 영상에 이어서 CQRS 구현에 대해서 아는 척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경고 잊지 마시고요. 지난 영상에서 명령과 쿼리를 한 모델을 사용해서 구현하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명령을 위한 구성 요소하고 쿼리를 위한 구성 요소를 구분해서 구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앞 영상을 다시 보고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CQRS는 여러 형태로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명령과 쿼리 모델이 한 프로세스에 있냐 다른 프로세스에 있냐, 그리고 같은 DB를 사용하느냐 다른 DB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구현의 형태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에서는 각 구현 형태에 대해서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프로세스하고 같은 DB를 사용하는 구현 방법입니다. 코드 수준에서만 명령과 쿼리가 분리가 되고 데이터 수준에서는 분리하지 않아요. 가장 단순하면서 트랜잭션 처리도 쉬운 그런 구현 방법이죠. 두 번째는 프로세스와 DB가 같은데 테이블이 다른 형태예요. 명령과 쿼리가 코드 수준에서 분리되고 데이터 수준에서도 분리되는 방식이죠. 단 데이터가 같은 DB에 있는 형태인 거예요. 즉, 쿼리 전용 테이블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근 조회수 많은 글 목록을 별도 테이블로 따로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쿼리 모델은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겁니다. 보통 이 방식에서는 명령이 상태를 변경할 때 쿼리 전용 테이블을 함께 변경합니다. 세 번째는 같은 프로세스, 다른 DB를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상품 목록을 레디스와 같은 저장소에 캐싱하고 쿼리 모델은 레디스를 사용하는 방식이죠. 이 방식에서는 명령이 데이터를 변경하면 그 변경 내역을 쿼리 쪽 DB에 전달하게 됩니다. 다양한 변경 전파 방법이 존재할 텐데 이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살펴볼게요. 네 번째는 프로세스도 다르고 DB도 다른 그런 형태예요. 세 번째와 마찬가지로 명령이 데이터를 변경하면 그 변경 내역을 쿼리 쪽 DB에 전달해야 하죠. 마이크로 서비스가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데 그렇게 서비스 분리 추세에 따라서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명령과 쿼리가 다른 DB를 사용하게 되면 명령의 변경 내역을 쿼리 쪽 DB에 알맞게 전달해 줘야겠죠. 여러 가지 전달 방법이 있을 텐데 이 영상에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령이 직접 쿼리 DB를 수정하는 방식이에요. 이 그림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거죠. 카프카와 같은 메시징 수단을 이용해서 전달하는 변형도 있고요. 이 방식은 구현이 단순하죠. 이 방식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데이터 유실 가능성이 있어요. 쿼리 DB나 메시징이 일시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쿼리 DB에 반영해야 할 데이터가 유실될 수 있죠. 또는 쿼리 DB나 메시징의 문제 때문에 명령을 수행하는 기능 자체가 에러가 날 수 있어요. 이게 이 방식의 단점이죠. 구현이 가장 쉽지만 데이터가 유실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변경 내역을 기록하고 별도 전파기를 이용해서 그 변경 내역을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일단 명령은 상태를 변경한 다음에 뭘 바꿨는지 그 변경 내역을 별도 테이블에 기록을 합니다. 이 과정은 한 트랜잭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변경 내역이 유실되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전파하기를 따로 구현해야 한다는 약간의 부담은 있죠. 이 방식 역시 중간에
메시징을 두는 변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DB가 제공하는 CDC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DB의 바이너리 로그를 읽어서 변경 데이터가 뭔지 확인하고 그 변경된 데이터를 쿼리 쪽에 전달하는 방식인 거죠. 이 방식은 두 번째하고 많이 비슷한데 명령 쪽 코드에서 변경 내역을 따로 저장하지 않아도 되니까 명령 코드가 단순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 킷도 메시징을 중간에 두는 변형이 존재하고요. 명령과 쿼리가 이렇게 다른 DB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전파하는 방식이 다양해질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유실이에요. 데이터 유실을 어느 정도 허용하느냐에 따라서 DB 트랜잭션의 범위가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주문 목록 쿼리 기능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유실되면 참 곤란하겠죠. 반면에 최근 인기글 쿼리 기능은 일시적으로 데이터 전파가 안 돼도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을 거예요. 두 번째는 허용 가능한 지연 시간이에요. 명령의 변경 내역을 얼마나 빨리 쿼리 쪽에 반영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구현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중복 전달입니다. 이 쿼리 쪽 DB에 변경된 데이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다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다 보면 쿼리 쪽에 이미 반영된 데이터를 중복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중복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더라도 쿼리 쪽 데이터가 망가지지 않도록 별도의 처리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 세 가지만 주의사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주의사항들도 있겠죠. 근데 다른 주의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메시징과 관련된 글이나 영상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CQRS와 관련된 참고 자료는 굉장히 많겠지만 이 두 가지 정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틴 파울러께서 정리해 주신 CQRS 글이고요. 두 번째는 이 CQRS를 처음 말했다고 하는 그렉 영이라는 분이 작성한 글입니다. 이 두 글을 추가로 읽어보시면 CQRS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아는 척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CQRS는 뭐라고 했었죠? 명령, 즉 시스템 데이터를 변경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구성 요소하고 쿼리, 즉 시스템 데이터를 조회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구성 요소를 나누는 것, 이게 CQRS라고 했어요. 참 간단하죠. 그럼 CQRS를 왜 하냐? 몇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일단 명령과 쿼리는 다루는 데이터가 달라요. 그리고 코드 변경이나 사용자도 달라요. 또 성능 요구도 다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CQRS를 적용하는 것이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유리하다는 거죠. 특히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시스템이 오래 유지 보수될수록 유리해집니다. CQRS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이제 추가로 살펴봤는데 같은 프로세스와 같은 DB를 사용하는 방법, 같은 프로세스와 다른 DB를 사용하는 방법, 다른 프로세스와 다른 DB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고 주의사항도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이 정도 내용이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CQRS에 대해서 아는 척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단, 잘 아는 사람 앞에서는 그냥 듣기만 하시고요. 아직도 긴가민가 하신다고요? 그러신 분은 이번 영상과 지난 영상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